1455년 6월 조선 한양의 어느 경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 대군의 저택이 헐값에 팔려나갔던 겁니다. 그 주인은 바로 안평대군이었죠. 세종의 셋째 아들로 문예에 뛰어나고 학식이 높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형 수양대군의 칼날 앞에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458년 영월의 작은 객사에서는 더욱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17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어린 임금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조선을 이끌었어야 할 군주가 삼촌의 야심 앞에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형제를 죽이고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지만 동시에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법전을 편찬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진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중 한 명이죠. 세조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항상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냉혹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형제와 조카까지 해친 폭군으로 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혼란했던 조선을 안정시키고 국가체제를 정비한 유능한 통치자였다고 평가하죠. 실제로 세조의 치세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드러납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제거했고 동생 안평대군을 죽였으며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한 사육신을 능지처참했죠. 심지어 어린 조카 단종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행위들은 세조를 평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세조를 보면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 개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했으며 직전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군사제도를 정비해 국방력을 키웠죠. 여진족을 토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 세조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살펴볼 겁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종을 상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죠. 세조는 단종을 동생 금성대군의 집에 머물게 했고 군사 20여 명을 보내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왕위는 빼앗았지만 여전히 단종의 존재 자체가 불안했던 겁니다. 세조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났을 때 단종의 외할머니가 은밀히 찾아와 박팽년과 성산문 등이 단종 복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던 겁니다. 단종은 이들의 뜻을 지지했고 복위 운동의 주모자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과거 집현전 동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등이 가담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가족까지 끌어들였죠. 절호의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에서 성승과 유흥부가 검을 찬 채 세조 곁을 지키는 백엄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무장한 상태로 왕 곁에 설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리엔 세조뿐 아니라 세자와 한명회, 신숙주 등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연회장 밖 경비를 맡은 김문기도 이들과 한편이었죠.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사 당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명회가 갑자기 세조에게 청해 백엄을 빼기로 한 겁니다. 성산문과 유흥부가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건 오늘은 백엄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였습니다. 한명회가 무언가 낌새를 챘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계획이 틀어지자 주모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강행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위험하니 포기하자고 했죠. 결국 박팽년과 성산문이 신중론을 택하면서 거사는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한번 엎어지자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놀란 정창손은 즉시 세조에게 달려가 고변했습니다. 세조는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국문했고 이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상황에서 박팽년과 성산문은 순순히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문 과정에서 이들의 절개가 빛을 발했습니다. 세조가 박팽년에게 여태 나에게 장계를 올릴 때면 항상 신이라 칭했는데 어찌 배반했느냐고 묻자 박팽년은 다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세조가 장계를 가져와 읽어보니 신 자리에 전부 긁어지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성산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내가 준 녹봉을 잘도 받아먹었으면서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고 하자 성산문은 받은 적이 없으니 집 창고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창고를 열어보니 세조가 준 녹봉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국문이 끝난 후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능지처참되어 사흘간 효수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사육신이라 불리며 충신의 상징이 되었죠. 반면 같은 시기 단종에게 충성했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 살아남은 김시습, 원호, 이맹전 등은 생육신이라 불렸습니다. 밀고자 정창손과 김질은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충신은 죽고 배신자는 출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세조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단종을 도성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종이 한양에 있는 한 계속 복위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였죠. 세조는 처음엔 이를 반려했지만 얼마 후 또 다른 영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정순왕후의 아버지 권자신이 반역을 꾀한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세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 보낸 겁니다. 그리고 권자신과 송현수를 잡아 군문했죠. 권자신은 결국 자백해 처형되었고 송현수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만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역사가들 중에는 이 사건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변자 김정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세조가 조사도 하기 전에 단종부터 내쫓았으며 자백한 자는 죽고 부인한 자는 유배에 그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혹시 태종이 공신들을 제거할 때처럼 세조도 단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진실이 무엇이든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폐서인하고 능도 파헤쳐 서인의 무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왕후의 지위를 박탈하고 심지어 무덤까지 격하시킨 겁니다. 가혹하다 못해 잔인한 처사였죠. 하지만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성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의 숙부로 단종의 어린 시절을 돌봐준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이 궁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단종을 금성대군에게 맡겼을 정도로 둘은 가까웠죠. 하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압박하자 금성대군도 경상도로 쫓겨났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란 소식에 자신도 언젠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한 금성대군은 급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향리와 역졸들을 모으고 수능부사까지 끌어들여 군사를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철저한 준비 끝에 일으킨 수양대군의 정난과 달리 급하게 일으킨 금성대군의 반란은 제대로 준비도 되기 전에 관노의 고발로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즉시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야사에서는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을 때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며 한양이 아닌 영월을 향해 절했다고 전합니다. 계속되는 반란의 세조는 아예 뿌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귀양 보냈던 화의군, 단종의 유모 강씨와 그녀의 두 아들, 유배 중이던 송현수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산군, 즉 단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야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이가 사약을 들고 왔으나 차마 건네지 못하고 주저하자 단종이 직접 밧줄로 목을 매고 하인에게 창문 밖으로 밧줄을 당기게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17살의 어린 군주는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은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숙주 부인이 사육신이 죽은 날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목을 매 죽었다는 이야기,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어 종기가 생겼다는 이야기, 세자가 갑자기 죽은 것도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 등이 퍼졌죠. 비록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단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는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단종보다 고작 1살 많았던 그녀는 18살에 부모와 남편을 모두 잃었고 왕후에서 폐서인이 되어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고난 때문인지 그녀는 82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단종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서야 세조는 비로소 안정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세조는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세조의 성격은 세종, 문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종과 문종은 무예에 뛰어났다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세조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활쏘기와 사냥을 즐겼다고 기록됩니다. 세조는 자신의 무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노루잡은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자랑했고 심지어 직접 기록으로 정리해두기까지 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세조의 또 다른 성격은 바로 자랑하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자체를 자주 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머리채를 잡고 나가 곤장을 쳤고 어느 날은 활쏘기 대회를 열어 상으로 직급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세조 스스로는 카리스마 있게 신하들을 주락포락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조가 세종, 문종과 특히 달랐던 점은 결단력이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은 무슨 결정 하나를 할 때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들였지만 세조는 날카롭고 빠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집현전 폐지입니다. 집현전은 세종 때까지만 해도 학술기관의 성격이 강했지만 문종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때는 집현전 출신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결국 단종 복위운동까지 벌이며 세조의 대척점에 섰죠. 세조는 화가 나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조가 집현전의 정치적 영향력만 싫어했다면 이름만 바꿔 운영하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폐지하고 대체 기관도 만들지 않은 걸 보면 원래부터 집현전이 하던 일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의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하고 높은 학식으로 왕의 질문에 답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료 하나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결정 하나 내리는데 며칠씩 걸리는 방식이 성격 급한 세조에게는 답답했을 겁니다. 세조는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선호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방식에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느라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는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폐단을 미리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데 말입니다. 세조는 비슷한 이유로 경연도 폐지했습니다. 경연이 시간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연이 왕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종이 경연을 폐지했던 것과 같은 이유였죠. 조선은 엄연히 숭유업불 국가인데도 세조는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권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데 대한 속죄의 의미라고 하지만 사실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종 시절 도첩 없이 돌아다닌 스님을 사원부가 목에 칼을 씌워 연행하자 수양대군이 화를 내며 스님을 빼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양은 문종에게 보고서를 올렸지만 대관들이 수양을 고발했죠. 대군도 신하인데 사원부의 일을 막았다며 그의 충정을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된 세조는 불경을 번역하고 강경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했습니다. 어느 날 잔치 자리에서 정인지가 너무 많은 불경을 인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자 세조는 화가 나 잔치를 끝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정인지를 불러 따지자 정인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세조가 지금은 술이 깼으니 대답하라고 하자 정인지가 대답하지 못했고 세조는 임금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며 정인지를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정인지는 영의정까지 지낸 최고의 원로 대신이자 계유정난의 1등 공신이었는데 술자리에서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세조가 정인지를 풀어주겠다고 하자 대신들은 오히려 정인지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세종 때는 불교 관련해서 뭐 하나만 하려 하면 사직서를 내며 항의했는데 세조 때는 반대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대신을 엄하게 벌하다가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후한 상을 내리며 자신이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제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신하들이 트집 잡혀 매 맞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세조의 정치 방식 중 특이한 점은 술자리를 애용했다는 겁니다. 술자리를 통해 왕과 신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도 했고 여러 정치적 안건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술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칭찬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세조는 종종 다혈질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위 직후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밤이 깊어도 연회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계전이 조심스럽게 이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갑자기 화를 내며 이계전을 끌고 나가 곤장을 쳤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유품 이상 관리는 중대한 죄가 아니면 곤장을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품 병조판서가 술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곤장을 맞다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세조는 이계전의 과거 잘못까지 들춰내며 병조판서 직을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한껏 분풀이를 하고 나니 화가 가라앉았는지 세조는 갑자기 이계전에게 다가가 평소 너를 사랑했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한 욕을 보였으니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겠다며 좌익공신의 높은 등급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 거죠. 얼마 후 다시 연 술자리에서 양성지가 술자리를 줄이시라고 말하자 세조는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오직 너뿐이구나 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이계전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반응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기분에 따라 신하들을 주락포락하니 신하들은 괜히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세조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조는 술자리에서 강연도 시켰습니다. 무신이 기력만 숭상하고 학문을 하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며 성균관 유생들을 시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인사도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어효첨이 술에 취했는데도 실수 없이 대답하자 세조가 판서로 삼겠다며 어느 부서가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어효첨이 전하께서 명하신다면 그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하자 세조는 그게 정답이라며 2조 판서로 삼았습니다. 반면 어느 날 영의정 강맹경과 의정부 찬성이 궁이 가까우니 풍악을 줄이면 좋겠다고 하자 세조는 둘의 관직을 파하고 신숙주와 홍달손을 각각 영의정과 의정으로 삼았습니다. 세조의 공신들 중 유독 세조에게 밉보인 에피소드가 많은 인물이 정인지였습니다. 정인지는 세조의 불교 정책을 비판하다 파직되기도 했고 풍수에 대해 전하께서는 깊이 모르시니 이상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라고 해서 혼나기도 했죠. 말년에는 세조를 태상이라 불렀다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대신들이 정인지를 처벌하라고 하자 세조는 정인지는 전에도 여러 번 실수했지만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지의 실수 중 단연 원탑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세조가 정인지에게 무언가 지시했는데 취한 정인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뭘 시키든 내가 다 따를 거라 보느냐. 나는 네 명령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다. 의정부에서 다 같이 정인지를 처벌하라고 했지만 세조는 공신이기에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세조가 이렇게 정인지를 계속 용서한 이유는 아마 실물을 보면 정인지에게 영모의 뜻이 없음이 명백했기 때문일 겁니다. 술자리에서 실수한 건 정말 실수일 뿐이고 공신 정인지를 끝까지 용서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공신들을 우대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야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조와 신숙주, 한명회가 술자리를 가졌는데 세조가 장난으로 신숙주의 팔을 비틀자 신숙주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세조가 그럼 너도 내 팔을 비틀어 보라고 했지만 신숙주는 감히 못했죠. 술자리가 끝난 후 한명회는 집에 가자마자 신숙주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은 절대 책을 읽지 말고 서둘러 자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아무리 취해도 자기 전 꼭 책을 읽는 신숙주는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서둘러 불을 끄고 잠들었죠. 한편 집에 돌아간 세조는 뭔가 괘씸했는지 신숙주의 집에 가서 그가 깨어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신이 신숙주의 집에 갔는데 신숙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평소 꼭 책을 읽던 신숙주가 골아떨어질 정도라니 어지간히 취했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한명회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다는 이야기죠.
세조의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이며 극단적이고 욕심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조의 업적을 살펴보면 또 잘한 점도 많은 사람이 세조입니다. 세조는 여러모로 태종과 비교되는 왕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도 그렇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친 것도 비슷했죠. 세조는 태종처럼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 계제를 시행했습니다. 신하들이 주나라 때는 삼공이 국정을 운영했다며 반대하자 세조는 화를 내며 그건 왕이 죽었거나 어릴 때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었거나 어린 줄 아느냐며 하위지를 잡아 가두겠다고 했죠. 신하들이 하위지를 살려달라고 하자 이번 한 번만 용서한다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세조는 뒤이어 집현전과 경연도 폐지했습니다. 집현전 학사 출신들의 힘이 세지고 단종 복위운동까지 일으키니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본 거죠. 경연은 본래 목적과 달리 신하들이 왕의 행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이 또한 왕권을 위축시킨다고 보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세조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을 똑같이 시행하며 약해진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태종과 다른 면도 보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 겁니다. 세조는 세종 때 폐지됐던 부민고소금지법을 다시 폐지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고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료들의 탐악을 막으려 한 거죠. 몇 년 뒤 신하들이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수령을 고소하니 다시 금지하자고 했지만 세조는 거부했습니다. 수령의 불법을 임금이 어찌 알겠느냐. 관찰사가 처벌해야 하고 관찰사가 처벌하지 않으면 관찰사를 처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하가 관찰사는 한 명인데 수령은 여럿이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세조는 여러 말 말고 지금처럼 백성이 수령을 고소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세조는 지속적으로 분대를 파견해 수령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분대는 대놓고 가서 조사하는 사람인데 세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분대가 다녀온 곳의 수령이나 향리가 고발한 백성에게 해코지를 할까 염려되니 선차관을 보내 조사하되 암행하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신하들이 분대 파견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세조는 분대를 파견하는 건 첫째로 인심을 살피기 위함이고 둘째로 수령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조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업적이 직전법 시행입니다.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도입했습니다. 과전법에 따르면 전현직 관료들에게 과전을 지급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는데 세조 때 들어서니 관료 수가 너무 많아져 땅이 부족해졌습니다. 세조는 3번의 공신책봉으로 과전을 받을 관료가 너무 많아지자 과전으로 지급할 땅을 넓히기보다 관료 수를 줄이는 걸 택했습니다.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던 좌절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한 겁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죠. 세조는 여러 책도 편찬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경국대전 편찬 작업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법령은 송나라와 원나라의 법령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까지 더해져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되었을 뿐 통합된 법전은 없었습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여기저기 산재한 법령을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조선 사회의 근간이라 부를 만한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 거의 완성되었지만 이후 수정과 첨삭 작업을 거쳐 성종 때 최종 반포되었습니다. 또한 세조는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했고 역대 조선 군주의 모범적인 업적을 모은 국조보감도 편찬했습니다. 조선의 지도인 팔도지리지도 제작하고 불교를 숭상했던 만큼 수많은 불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기도 했죠. 세조의 가장 큰 업적은 군사 업적에 있습니다. 세조는 먼저 태종 때 한 번 실패했던 호패법을 부활시켰습니다. 호패법은 백성들이 모두 호패를 지니고 다니게 하는 법인데 호패는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으로 이름, 신분, 주소, 호적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패를 지니게 하면 일반 백성과 노비를 구별할 수 있어 세금을 걷거나 군역을 지게 할 때 용이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지워야 할 의무만 늘어나니 당연히 싫어했죠. 일반 백성들은 호패를 위조해서 신분을 노비로 바꿨습니다.
세조는 호패 위조자를 엄벌에 처하고 호패를 휴대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했지만 호패법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숙종 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정착됐다고 하네요. 세조는 세종이 4군 6진 개척을 위해 시행했던 사민정책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사민정책이란 평안도, 함길도 지역의 거주민을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데 세조는 이 지역들의 지역 유지를 수령으로 삼던 관례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북방 지역까지 중앙의 영향력을 키우고 지방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의 영향력을 강화한 세조는 뒤이어 군제 개편을 통해 국방력도 강화했습니다. 문종이 오위진법이라는 진법책을 편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진법이란 군대를 편성하고 군제를 정리하며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종은 12개 부대로 나뉘어 있던 중앙군제를 5개 부대로 개편했고 이 5개 부대를 오사위라 불렀습니다. 세조는 문종이 개편한 군제를 이어받아 오위진법에 맞게 오위로 명칭을 바꾸고 군 최고 기관으로 오위도총부를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중앙군제를 확립한 세조는 이제 전국의 군제를 개편했습니다. 세조 이전까지 조선 전역의 군사체제는 북방 지역은 군 익도체제를 적용했고 남쪽 지역은 영진군, 기선군, 번상군 등 여러 군사체제를 혼합해 어지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러한 여러 군제를 하나로 통합해 조선 전군을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세조 이전까지 지방에는 마땅한 지방군 조직이 없었고 북방 지역에만 요새나 성체를 두고 지방군이 지역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지방군이 없는 지역이 침입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전국 지방군의 지휘체계를 통일하고 전국 각지에 거점을 설치해 군사들이 주둔하게 했습니다. 각 거점별로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어 어떤 지역이 침입을 받으면 그 지역 거점군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죠. 이를 훗날 진관체제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지방 수령이 병마직을 겸해 군 지휘권을 지녔으나 세조는 각 도의 육군 거점인 병영과 수군 거점인 수영을 두고 육군에는 병마절도사, 수군에는 수군절도사를 따로 임명해 이들이 각 군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전략적 특수지역에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군대가 상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군사 동원 체제를 확립한 세조는 총 15만 5천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조의 외교는 세종의 노선을 이어받았습니다. 명나라에게는 사대하며 북방의 여진족들에게는 그때그때 당근과 채찍을 주며 침략을 막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진족 족장이 복종의 의미로 선물을 가져오면 세조는 훨씬 많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이 부족 저 부족에서 죄다 찾아와 선물을 바치고 더 큰 선물을 받아갔으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지만 세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돈으로 평화를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조선에 피해를 주자 세조는 신숙주를 함길도 도채찰사로 임명해 보냈습니다. 신숙주는 함길도에 도착해 각 부족의 족장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화해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분란의 주역 중 하나인 낭바라한은 나타나지 않았고 인질로 한양에 있던 낭바라한의 아들 낭이쓴거가 신병 치료를 핑계로 함길도에 가겠다고 하자 세조는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낭이쓴거가 함길도에 간 것은 낭바라한에게 합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가 난 세조는 낭바라한과 낭이쓴거를 모두 처형했고 이 소식을 들은 낭바라한의 다른 아들은 여러 족속을 끌어모아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세조는 신숙주를 다시 함길도 도채찰사로 임명했고 신숙주는 군대를 일으켜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얼마 후 신숙주는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적 130여 명을 죽이고 가옥 900여 채를 불태웠으며 말과 소 1천여 랠리를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흔히들 세조가 그토록 왕위를 탐냈던 것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조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법전을 만들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정벌까지 이루었으니 업적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업적을 전부 망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공신 우대 정책입니다. 세조는 태종과 달리 공신들을 철저히 우대했고 이로 인해 공신들은 끝없는 만행을 부렸습니다. 앞서 조선이 공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조 9년 술자리에서 걸람이 시를 한 수 지어 올렸는데 세조를 한고조 유방에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한고조에 비유하는가? 한고조는 한신, 팽월 등 공신들을 모두 숙청한 인물로 하나도 배울 게 없는 자다.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절대 한고조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공신들을 우대할 것이다. 세조는 할아버지 태종과 자주 비교됩니다. 둘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위에 앉지 못해 난을 일으켜 왕위를 꿰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즉위 이후엔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외척과 공신들을 숙청하며 이들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했지만 세조는 오히려 공신들에게 더욱 권세를 부리게 힘을 몰아준 겁니다. 세조 나름대로는 공신들을 우대해 이들이 충신이 되면 자기는 마음껏 꿈을 펼치며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신하들은 세조 앞에서만 아양을 떨 뿐 궁궐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온통 공신 천하가 되어 이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며 백성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세조 14년 한 여인이 궁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조가 그녀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윤덕영이라는 여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세조의 공신 홍윤성의 고향에서 홍윤성이 정승이 되자 축하의 의미로 노비 2명을 선물로 바쳤는데 홍윤성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비를 고른 담당자인 나기문을 죽기 직전까지 곤장을 치고 그의 나무를 베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윤성의 여종 남편인 김석을삼이란 자가 장정 6명을 데리고 나기문을 찾아가 엄동설안에 발가벗긴 후 집단구타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형조는 괜히 홍윤성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김석을삼은 잡아가지도 않고 동료 3명만 잡아갔다가 얼마 후 풀어주었습니다. 충격받은 윤덕영과 친척들은 관찰사에게 이 사건을 고발했는데 관찰사는 도리어 윤덕영의 친척들을 잡아다가 거벌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 윤덕영은 관아에서는 도무지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며칠을 걸어 임금을 찾아와 직접 고발한 겁니다. 사건을 다시 조사한 세조는 김석을삼은 능지처사하고 가담자 3명은 모두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찰사는 직무를 해임하고 향리들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유배 3천리에 처하며 그 가족들은 전부 관노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홍윤성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세조는 홍윤성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홍윤성에게는 죄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남의 나무를 베어다 집을 지었으니 그 죄만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죠. 야사에 따르면 홍윤성은 권세를 믿고 멋대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을 보고는 말과 사람을 빼앗아 죽이고 말을 타고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죽이고 한 늙은 할머니의 밭을 빼앗아 미나리를 심었는데 그녀가 항의하자 돌로 쳐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공신이기에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니 술자리에서 몇 번 꽃 준다고 해서 공신들이 세조에게 충성할까요? 비위만 맞춰주고 세조가 하는 일에 반기만 들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자기들 멋대로인걸요? 그러다 보니 궁궐 밖은 온통 공신 세상이 되어 관료들은 너도 나도 출세를 위해 공신들에게 줄을 댔고 지방 수령들은 공신과 연줄이 닿거나 공신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 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쓴 만큼 뽑아먹으려고 더욱 백성들을 뜯어먹었겠죠. 아무리 세조가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하고 분대를 파견한다고 해도 백성들 삶이 나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1년 예산을 미리 정해서 재정을 짜는 방식을 도입해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줄인 획기적인 업적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어느 날 기습적으로 모든 관사의 문서를 압수한 뒤 이 나라의 모든 수입과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1년 예산을 편성하는 획기적인 재정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신들이 마구 횡포를 부리고 관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다 보니 백성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던 거죠.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기 외척인 민씨 가문을 전부 죽이고 세자 양녕대군은 힘없는 가문인 김씨 가문의 딸과 결혼시켰으며 세자가 바뀌어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세종의 장인 시몬을 죽여버렸죠. 반면 세조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신 가문과 혼사를 추진해서 외척 세력도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세조는 몰아줄 때는 확실히 몰아주는 성격이라 자기 장남과 차남을 모두 한명회 가문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장남 의경세자는 한명회 딸과 결혼시켰고 차남인 해양대군은 한명회의 셋째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턴 족보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차남인 해양대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곧 왕의 장인이 될 줄 알았으나 안타깝게도 한명회 딸은 원손인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죽었고 2년 후 인성대군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자는 왕위에 올라 예종이 되었는데 예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자 이번에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산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성종입니다. 그런데 또 성종은 한명의 넷째 딸과 혼인했으니 한명회는 돌고 돌아 결국 왕의 장인이 되고 만 거죠. 야사는 과거에 계속 낙방하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한납 백수가 수양대군을 만나 숙청 대신에 목숨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오르더니 마침내 조선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도 오르고 결국 왕의 장인이 되기까지 했으니 세상일 정말 모른다고 전합니다. 반면 한명회와 같이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권람은 이후 잦은 병치레와 눈치 없는 발언을 자주 해서 한명회 급으로 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자리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신숙주가 이어받게 되었죠. 그렇게 세조 시절 투톱이 된 신숙주와 한명회. 그런데 또 신숙주의 장남 신주는 한명회의 장녀와 결혼해 이 둘도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한명회, 신숙주는 아예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세조는 공신들에게 특권을 몰아줌으로써 적어도 겉보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이룩한 것 같아 보였는데 이런 세조의 왕권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조 12년, 과거 계유정난 때 김종서와 황보인을 찔렀던 양정이 술자리에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양정이 20년 넘게 북방에서 고생하고 돌아왔으니 세조가 잔치를 열어 노고를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연회 중 세조가 두 사람을 지목해 말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도 입을 떼지 않자 세조는 화를 내며 임금이 명하는데 대답하지 않는 신하가 어디 있느냐며 잡아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양정이 나서며 전하께서는 어찌 이리 과하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고 세조가 군주란 세상 만사를 모두 다스려야 하는데 어찌 바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답했습니다. 양정이 전하께서 왕위에 앉으신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세조는 화를 내며 내가 죽고 신숙주와 한명회까지 늙어 죽으면 남은 일은 누가 다스리겠느냐고 했습니다. 양정이 그 후 이어받을 자가 다스리겠죠. 라고 하자 세조는 내가 어찌 임금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더냐며 옥새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세조는 양정의 말은 도리에 어긋나니 군문하여 중한 형벌을 내리라고 했고 결국 양정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10년 넘게 변방에서 고생하다 이제서야 한양에 돌아와 편히 쉴 일만 남았는데 어째서 양정은 이렇게 죽음을 자초한 걸까요? 변방에서 근무하며 백성의 삶이 어떤지 실태를 보고 온 양정이 조정 대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벌이며 백성들한테서 뜯어먹기만 하는 이 상황을 보고는 속이 뒤틀려서 못 참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안 그래도 슬슬 세조의 왕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던 찰나 세조시대의 모순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길도는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로 막강한 사병 집단을 보유한 호족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이들은 중앙정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태조를 도와 개국에 앞장섰던 공신이라는 자부심은 50여이 지나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정 입장에서 보자면 이 함길도 지역은 군사들이 넘쳐나지만 조정의 입김이 잘 닿지 않는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먼저 태종이 사병을 혁파하자 호족들은 크게 힘을 잃었고 세종 때까지만 해도 호족 가문에서 지역 수령을 뽑는 관례가 있었는데 세조가 이런 관례를 없애고 함길도 지방 수령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게 하자 호족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호족 세력만 불만이고 백성들의 삶은 좀 나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3인 정책 때문에 남쪽에서 강제로 이주해온 백성들은 원래부터 불만이 가득했고 거기다 세종이 공법을 시행하자 불만이 더 커졌으며 호패법까지 실시하자 백성들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다 활용점정으로 세조의 공신 우대 정책 때문에 관리들은 공신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자기 목도 챙기느라 백성을 더욱 핍박했으니 백성 입장에선 진짜 뚜껑 열릴만 했죠. 이렇게 호족도 일반 백성들도 머리끝까지 화가 차오른 일촉즉발 상황에 마침내 방아쇠를 당긴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이시애였습니다. 이시애는 길주의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출신으로 과거 이성계를 따르던 무장 이원경의 후손입니다. 이원경은 원래 여진족 출신인데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결정했을 때 자기 휘하에 있던 수백 호를 거느리고 귀순한 인물이었죠. 그 후 이성계의 장수로서 활약하던 이원경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 재상까지 올랐다가 이후 길주의 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의 손자인 이시애는 개국 공신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점점 차별받으면서 힘을 잃어가는 상황인데 다른 공신들은 조정에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자니 어지간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단 걸 깨달은 이시애는 잃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이시애는 먼저 육진 군사들과 함길도 주요 마을의 호족, 향리, 노비 등을 포섭했습니다. 그러곤 함길도 지역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정에서 함길도 백성들은 이중옥을 따르는 이들이라면서 남쪽의 군사들을 끌고 와 전부 죽여버린답니다. 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얼마 후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순찰을 위해 길주에 들리자 이시애는 강효문을 습격해 죽이면서 본격적으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를 신호로 함길도 백성들은 바로 호응에 나섰습니다. 함길도 내 21개 고을 중 남쪽 7개 고을을 제외한 모든 고을의 수령을 죽이고 순식간에 이시애 휘하로 몰려들어 2만 군사에 달하는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반군이 조직되는 동안 세조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시애가 기막힌 사전 작업을 하나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시애는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정에 정보를 하나 흘렸는데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이 조정 대신들과 결탁해 반란을 모의한다는 거였습니다. 보고를 들은 세조가 강효문을 의심한 사이 이시애는 강효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관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시애는 강효문이 가지고 있던 발병부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새로 부임된 함길도, 관찰사는 병사를 동원할 수도 없었죠. 이시애는 그 길로 함길도, 관찰사도 죽여버린 다음 조정에 계속해서 혼란을 주기 위해 보고서를 하나 올렸습니다. 강효문이 신숙주 한명회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신숙주와 한명회, 여기서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합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세조의 오른팔 왼팔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보고를 받은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모두 잡아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수족과 같았던 자들도 믿지 못하고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세조의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사람을 몰래 의금부로 보내 신숙주와 한명회가 정말 갇혀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고 두 분 모두 감옥에 갇혀있고 심지어 칼까지 씌워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칼을 씌운 담당자를 잡아와 저자에 끌고 가 배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는 이가 없으면 나도 없네 하면서 그렇게 사이 좋은 척 다 해놓고서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속아 넘어가 이들을 가둬버리다니 아마 세조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야 세조는 이들을 풀어주면서 공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를 가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무례하기 때문이었다. 신숙주는 대놓고 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명회는 꼭 자기가 택한 사람만 수령으로 앉혀야 한다며 고집을 부려서 그랬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대규모 군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시해를 토벌하기엔 이들이 가장 적임자였을 텐데, 이 둘을 의심해버린 세조한테는 믿을 만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겠죠. 그래서 세조는 고민 끝에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바로 고작 1년 전에 묵과에 합격한 27세짜리 조카 구성군을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삼은 겁니다. 핏줄이 아니면 절대 군사를 맡길 수 없다는 건데, 대신 선봉장으로 강순이란 자를 임명했습니다. 강순은 과거 북방에서 근무하며 전투 경험을 많이 쌓은 자로 사실상 그가 지휘를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경험도 없이 갑자기 대군의 지휘를 맡은 구성군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했습니다. 진군하면서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보냈으며 함흥에 이르러서는 10일이나 대기하다가 지원군이 합류하자 그제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진군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시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심기도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함길도 주민들은 조정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진군을 방해하거나 이시해군에 합세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광군은 최대한 주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심지어 전투 때문에 농토에 손실을 입은 자들에게 곡식 5만 석을 풀어 나눠주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진군 끝에 북청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시해군을 상대할 준비를 하는 관군. 얼마 후 북청에 도달한 이시해군은 반란군답지 않게 관군의 진지를 여러 겹으로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시해군의 기세가 강했던 거죠. 이시해군의 전략은 드높은 기세를 앞세워 관군에게 맹공을 퍼부어서 지원군이 오기 전에 관군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인 강수는 이 계획을 눈치채고는 관군에게 절대 방어를 풀고 도망치거나 나가서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심지어 말의 다리를 전부 묶어서 날뛰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시해군과 관군의 치열한 전투. 밤샘 전투를 벌인 끝에 관군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설상가상으로 화살까지 바닥나 이제 끝인가 싶어 절망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시해가 휴전을 청해왔습니다. 장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닌데 조정에서 역적으로 잘못 알고 공격한 것입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거두어 주시면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말하니 한번 믿어보겠다. 하지만 네가 약속을 어길 시엔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해서 필코 내 놈을 잡을 것이니라. 관군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던 걸 몰랐던 이시해는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아군 쪽 피해가 더 클 거라 생각해 휴전을 청한 겁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관군은 얼마 후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진 반면 승리가 코앞에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를 놓친 이시해군은 점점 사기가 꺾여갔습니다. 게다가 이시해군은 다시 관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정찰병이 관군에 붙잡혀 계획이 누설되면서 이 작전도 실패했고, 뒤이어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이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시해군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허술했습니다. 이렇게 관군을 무찌른들 함길도가 독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조정에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한양으로 진격해서 나라를 쥐겠다는 건지 뚜렷한 목표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도 꺾여가니 이시해군에서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에 달했던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시해는 자기 본거지인 길주로 도망쳤으나 얼마 못 가서 포상을 노리고 온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양으로 압송할 필요도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이시해를 능지처참하도록 하라. 그렇게 3개월간 조선을 뒤흔든 이시해의 난은 어이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이 사건이 세조시대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라 하는 걸까요? 먼저 세조는 자기 나름대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 했으나 실상은 함길도에서 이렇게 큰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세조는 공신들을 우대한다며 그렇게 싸고 돌았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오른팔 왼팔 격인 신숙주와 한명회도 믿지 못했기에 고작 보고서 한 장에 이 둘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이 시에의 난은 세조가 가장 강조하던 두 가지가 사실 허울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의 난을 진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나라에서 칙서가 도착했습니다. 건주위 여진족을 공격하려 하니 조선은 이들의 퇴로를 막든가 아니면 같이 협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명나라가 북원과의 대립으로 인해 북쪽에 힘을 많이 쏟자 건주위 지역의 여진족 족장 이만주가 이 틈을 타 요동을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선 급히 군사를 보내 이만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이만주가 조선 쪽으로 도망칠 것을 염려해 조선이 미리 사람을 보내 이만주의 퇴로를 막든가 아니면 나와서 같이 싸우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이만주는 세종 시절부터 조선을 괴롭힌 유명한 여진족 족장이었습니다. 세종은 수차례 대군을 일으켜 여진족 정벌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여진족이 손처럼 도망치는 바람에 항상 성과 없이 돌아왔고 이후 세종은 대군을 일으키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으니 정벌보다는 지역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명나라에서 서신을 받은 세조는 정벌군 사령관으로 이 시에 난 평정에 공을 세운 강순을 임명하면서 그에게 당부했습니다. 명나라가 여진을 공격하려 하니 이때 함께 공격하도록 하라. 그러나 먼저 공격해서 공을 세우려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여진족에서도 이미 공격받을 걸 알고 흩어져 숨어버렸을 텐데 괜히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가 성과를 못 올리게 되면 명나라 장수는 조선의 군사가 먼저 쳐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고 우리 탓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경은 욕심내지 말고 조심히 군사를 움직이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 후 계획대로 강수는 하나만 군사를 거느리고 이만주를 공격하기 위해 건주여진을 쳐들어갔는데 원래 세종이 그리도 잡으려 했을 땐 손처럼 도망치던 이만주가 떡하니 본진과 함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만주는 명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피는 데 집중하느라 조선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